아주 멋진 분이 출연하셨죠?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1998년에 직원 한 명으로 시작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창업하신, 근데 현재는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는 80여 명의 오.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고 계신 대형 부동산 중개회사인 원빌딩 부동산 중개를 창업하셨고요. 지금은 또 CEO에게 넘겨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원랩의 대표님이신 우리 김원상 대표님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네. 같이 한번 이분의 다양한 어떤 성공 노하우와 더불어서 또 부동산 투자의 비법도 오늘 같이 대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돈 되는 이야기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현재 원빌딩 그 중개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매매, 네. 임대, 그다음에 빌딩 관리할 수 있는 자산 관리 사업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주력은 이제 매매 쪽에 건물을 이제 사고 파는 일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 부지가 제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파는 가격이 적당한 건지, 언제쯤 파는 게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부터 또 뭐 자녀들의 상속이나 증여 부분까지도 좀 매만져 드려야 될 부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상담하고 전체적인 컨설팅을 다 해드리는 거죠. 부동산 투자해서 뭐 이렇게 좀 그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실적은 있으신가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재임대를 놓거나, 네네, 그런 것들이 있죠. 수익률도 높게. 네. 네. 부럽다. 나중에 한번 답사를 한번 같이 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비전문가는 사거리 모퉁이여야 된다. 네. 지하철역에 가까워야 된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억, 뭐 2억,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집을 사고 집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차를 바꾸거나 정도의 차원이겠지만은 건물을 샀을 때 잘못 사게 되면은 인생이 좌절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단위가 일단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적인 투자를 권해드리거든요. 예. 그 네네. 자금 액수에 따라서 이 네.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좀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네.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나서 팔았을 때의 가격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의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강남에 사야 됩니다. 왜? 100억에 샀으니 150억이나 200억에 팔겠죠. 그렇죠. 예. 그럼 200억에 팔거나 150억에 팔았을 때 누군가 그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기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매력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고 번듯한 건물도 나만 갖고 있을 그렇죠. 뿐이지. 네. 누구한테 안 팔고. 그래서 약간 서울을 벗어난 뭐 위성도시거나 지방에 있는 물건들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안 사니까요. 안 사니까. 네. 그러니까 싸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도 좋아야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투자할 때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운영수익이라고 하는 임대소득이 있고요. 네.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사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무언가를 내가 자본이 있으니까 샀으니까 나중에 팔. 네, 팔 때 오르는 거죠. 네. 나는 운영 수익만 생각했어요. 임대료만. 네. 그러네요. 근데 팔 이제 때가 중요해.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물건은 뭐가 높은 거예요? 운영 수익이 높은 임대 거죠. 수익이. 임대료. 예, 그러니까 임대 소득이 높은 거죠. 대신 팔려고 하는데 사는 안 팔려. 사람이 없어요. 즉 자본 수익은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밸런스에 맞춰서 사느냐가 결정되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운영 수익이 중요해.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운영 수익을 좋은 물건을 사라고 얘기를 드려요. 공실 위험 적고 좀 외곽이면 어떻겠나라고 설명드리거든요. 이유는 그건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건물 사셨으니까 열심히 그 월세 쓰십시오라는 그렇지, 얘기거든요. 그렇지. 근데 젊은 분이에요. 그런 그래서 분들은 연예인들이 강남에 사는구나. 투자 수익.
그 자본 수익 때문에. 네, 자본 수익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팔 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런 어떤 자본에 의해서 얻는 소득들도 많아지거든요. 와. 분명한 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네. 잘 골라야 된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앞으로 땅값이 내려갈까요? 저희가 이제 저금리의 그간 한 6년 가까이 취해 있었거든요. 예. 근데 5% 미만은 전 지금도 저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금리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뭐 한 계층, 두 계층 공실 났다고 해서 물건을 싸게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투자자들은 큰 사이클을 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아니,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을 맞아 드리려고 했었냐면은 자, 땅값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인건비는 내려간 적이 있나요? 원자재 값은 어떨까요? 오르죠. 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질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네네. 금리 인상은 됐고 지금 갑작스럽게 아파트 값들이라든가 이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텨야 된다. 네. 네. 멈춘 거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 와닿는데 멈춘 거.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멈춘 거죠, 네네. 지금. 큰 틀에서 봐라. 네네. 그렇죠. 네네. 좋은 투자 물건은 네. 그만한 건물에 그런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건물을 샀을 때는 건물에 들어가는 임차인들이 사업을 잘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직원 월급도 주고 내 사업이 잘 성공해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임대료를 내는 내죠. 거거든요. 예. 건물이 위치가 좋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업종이 들어가서 잘 영업이 될까? 와. 사무실은 잘 운영이 될까? 그러니까 한 치가 아니라 두 치, 세 치를 그렇죠. 생각해야 되네요. 네네. 네. 여기에 임대할 사람들이 네. 돈 벌 만한 네.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1층에다 음식점을 넣고 싶대요.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전 여쭤봐요. 그러면 1층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점포가 테이블을 몇 개를 깔 수 있을까요? 한식일까요? 양식일까요? 그럼 주방을 어디로 빼야 될까요? 화장실은 어디쯤 위치해야 될까요? 즉 건물을 사는 행위 자체는 이제 서비스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임대인으로서 그렇죠. 예. 임차인한테 임차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소비자 결국은 임차인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게 첫 번째겠죠. 네. 건물을 지을 때도 철저하게 어떻게 임차인 위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네. 부동산에도 이제 지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 전문이시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그래도 좀 수익을 평균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일단은 정부 정책을 보더라도 네. 정부에서 왜 그 정책을 왜 할까 고민해서 보거든요. 네. 지금 무엇인가를 막기 위해서 그 정책들을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언젠간 낮춰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경기 부양을 할 때는 경기 부양이 안 됐기 때문에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 때일까요? 멈춰져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이런 정책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무엇인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고민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뭘까요? 금리죠. 금리가 네. 그렇죠.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한 달에 30만 원만 내면 맞아. 1억을 쉽게 빌려서 쓸 수 있어요.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억짜리 빌딩을 투자했던 적이 있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고요. 와. 그런 기회들이 열려 있었죠. 지금 닫혀 있어요. 마침 그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 레버리지 효과, 그 빚을 활용해서 이제 자산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은 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풀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저는 30% 이상 대출 받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건물을 샀는데 다시 위험에 노출될 일들을 왜 접근할까요? 네. 젊은 분들은 제가 소득이 있으세요? 얼마를 버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 돈을 다 안 쓰고 이쪽에다 이자를 내실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저는 아버지가 절 또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과감하게 뭐 대출, 이자 뭐 고려하지 않고 좀 충분히 받아서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
대출이라는 것들은 시간을 잠그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돈이 모아지면 그걸 사면 늦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의 건물을 가지고 5년이 있으면 30% 정도가 올라요. 그러면 내가 5년 후에 살 걸 지금 사면 나는 30%를 버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수익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대출은 적절히 이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됐든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시청자들께 한번 드리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대리기사님이 그 제 차를 타면서 제가 조금 이제 그 남들이 좋아할 만한 차를 좀 타고 다녀서 대리기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잠깐 고민했었어요. 예, 술도 약간 했었고. 근데 제가 고민하면서 그분한테 드렸던 설명은 한 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순간에 그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 일을 했다가 그 일이 다시 사이클이 안 좋아질 때는 그 일을 다시 포기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누군가 그 블루오션을 레드오션을 만들어 놨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면 그 안에서 노하우, 그의 땀, 그런 모든 운까지도 포함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단순히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재미와 맛과 또 그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크게 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그 일을 좀 재미있게 꾸준하게 길게 오랫동안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파이팅! 와. 너무 멋있는 말씀.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만두를 빚지 않고 눈사람을 빚으려면 크게 보고 네. 좀 오래 기다려야죠. 네. 전 이제 눈사람을 빚는 마음으로 버티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듣고 버티는 거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얻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